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한 공동체가 계속 반복되는 재정 불신과 갈등,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놓은 코메리카 신탁기금이라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적 해법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한인회 정관부터 재정보고서, AI 자문 모델, 그리고 이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까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자료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뭐랄까 공동체 운영 체질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죠. 체질 개선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신탁기금이라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또 어떻게 작동하며 이게 도입됐을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모든 갈등은 결국 돈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내주신 2025년 재정 보고서를 보니까 그 말이 확 와닿아요. 그렇죠. 숙저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한인의 총 수입이 약 7만 4천 달러인데요. 그중에서 후원금이 6만 1천 달러가 넘어요. 6만 1,000달러요? 네, 무려 83%입니다. 반면에 정작 회원들이 내는 회비 수입은 고작 3%에 불과하고요. 83%대 3%라니. 이건 뭐 거의 외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봐야겠네요.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구조에서는요, 한인 회장이 된다는 게 곧 연간 6만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후원금의 집행 통제권을 손에 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 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권력 다툼이 생기고 돈이 제대로 쓰였냐 이걸 두고 불신과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사람의 양심과 능력에 모든 걸 맡기는 시스템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는 명백한 신호죠. 그렇군요.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이 쿠메리카 신탁기금이라는 거고요. 핵심 개념은 아주 명확하던데요. 회장님은 봉사에만 전념하고 돈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자. 즉, 봉사와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네, 맞아요. 한인회, 즉 KAA는 행사 기획이나 회원 관리 같은 실행에 집중하고 신탁기금은 자산 관리와 예산 집행 같은 재정을 전담하는 투트랙 모델입니다. 역할을 딱 나누는 거군요. 네,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는 그런 건강한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한인회 정관 안에 그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 그 조항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정관 제13조 3항에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제안의 가장 기발하고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개혁을 하려면 정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관 개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개정안 놓고 또 싸우다 세월만 보낼 게 뻔하죠. 그런데 이 제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관이 이미 허용한 후원회 결성 권한을 발동하자는 거니까요. 있는 걸 쓰자는 거네요. 네. 다만 기존의 그 후원회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적 보호를 받는 독립된 캘리포니아 비영리법인, 즉 510C3 신탁기금의 형태로 구체화해서 격상시키는 거죠. 이건 정관 개정이 아니라 정관의 이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정관 개정이라는 가장 큰 허들을 그냥 건너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좋아, 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봤자 결국 그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사람인데 회장이 자기 사람 심어놓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죠? 아주 정확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중 안전장치, 그러니까 네 겹의 방화벽을 설계해 놨어요. 사중 방화벽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법적 방화벽입니다. 법적 방화벽이라면 신탁기금을 한인회랑은 아예 별개의 법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한인회 내부에서 선거 무효 소송 같은 법적 분쟁이 터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최악의 경우 한인회 은행 계좌가 압류될 수도 있겠죠.
만약 돈 관리를 한인회가 직접 한다면 그 소송 때문에 노인복지나 장래 지원을 위해 모아둔 공동체 자산까지 몽땅 묶여버리는 겁니다. 아, 한인의 내부의 싸움 때문에 M1 공동체 자산 전체가 인질로 잡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군요. 그렇죠. 하지만 신탁기금이 별도 법인이면 한인회의 소송이 걸려도 신탁기금 자산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이게 바로 법적 방화벽의 역할이에요. 공동체의 종잣돈을 안전한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를 나눈다고 해도 결국 운영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인 회장이 자기 측근들을 신탁기금 이사로 전부 앉히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이걸 막을 장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방화벽인 인적 방화벽이고요. 제안소에서는 이걸 삼불 원칙이라고 부르더군요. 삼불 원칙이요? 네, 사람 간의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세 가지 핵심 규칙이에요. 첫째, 겸직 불가입니다. 한인회 임원은 절대로 신탁기금 이사가 될 수 없어요. 아예 안 되는군요. 네, 제안서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심판을 겸할 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예산을 쓰는 사람과 그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죠. 하긴 그렇네요. 그리고 둘째는 이해상충 배제. 한인회 임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사람까지도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꼼수도 막습니다. 와,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정치적 중립입니다. 최근 3년 안에 특정 한인회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이사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이건 신탁기금이 선거에서 이긴 쪽에 논공행상용 자리가 되거나 반대파를 향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항이에요. 이렇게 사람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거군요. 그렇죠. 오케이. 법적으로 분리하고 사람도 섞이지 않게 막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인회가 행사를 하려면 신탁기금에서 돈을 받아가야 하잖아요. 돈이 한인회로 넘어가는 순간 예전처럼 불투명하게 쓰일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돈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게 세 번째, 물리적 방화벽입니다. 핵심은 직불제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말 기발한데 후원금이 한인회장이나 임원들 계좌를 단 1원도 거치지 않아요. 돈을 아예 만져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한인회가 구정잔치 행사를 기획해서 신탁기금에 예산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고 해보죠. 그럼 신탁기금은 행사 장소인 식당, 기념품을 제작한 인쇄소, 공연팀 등 모든 서비스 공급업체, 그러니까 벤더에게 직접 수표를 발행하고 송금합니다. 아, 한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업체로 돈을 쏘는 거군요. 네, 한인회장은 그저 행사를 잘 치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배달 사고가 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목적 지정 기부라는 장치까지 더해져서 투명성을 높이죠. 목적 지정 기부라면 후원자가 돈의 용도를 콕 집어서 정하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 ABC 보험사가 우리 회사 후원금 5,000달러는 반드시 2026년 구정잔치 어르신들 식사비로만 써주세요라고 지정하면 신탁기금은 그 돈을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후원자 입장에선 자기 돈이 엉뚱한 데 쓸 걱정을 완전히 덜게 되는 거죠. 정말 겹겹이 안전장치를 걸어놨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결국 서류를 제때 제출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만약 한인회 쪽에서 바빠서 영수증 처리를 못했다, 자료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흐지부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인정과 변명이 통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가 네 번째, 시스템 방화벽입니다. 일명 자동 동결 장치라고 불리죠. 킬 스위치요. 이름만 들어도 강력해 보이는데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한인회는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모든 적격 영수증과 결과 보고서를 신탁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사람의 판단이나 사정이 개입할 여지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음 분기 모든 예상 지원을 동결시켜버립니다. 와, 그건 정말 가치 없네요. 그런데 좀 과격하게 들리기도 해요.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수증 처리가 며칠 늦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음 분기 사업 전체가 멈춰버린다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공동체에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안서에도 이의제기 절차나 유예기간에 대한 보안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보안색은 있군요. 네. 하지만 핵심 원칙은 사람의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강제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청탁이 통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무너지거든요. 이 장치는 모두가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가장 확신한 동기부여인 셈이죠. 투명성을 얻기 위한 약간의 긴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인적, 물리적, 시스템적, 사중방화벽이라 정말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얻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모두를 위한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했던데 먼저 리더인 한인 회장부터 어떤 변화를 맡게 될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인 회장이 더 이상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관리자가 아니게 된다는 점이에요. 징수, 회계보고, 후원금 요청 같은 골치 아픈 일은 전부 신탁기금이 맡아주니까요.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한인 회장은 오롯이 공동체를 위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그림이 달라지네요. 영수증 챙기느라 동분서주하는 대신에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관광을 기획하거나 젊은 세대를 위한 커리어 워크숍을 여는데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직업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돈이나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리더로 나서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후원자, 즉 스폰서 입장에서도 이득이 아주 큽니다. 세금 공제 혜택은 기본일 테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탁기금이 정치적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특정 회장 후보를 후원하면 선거가 끝난 뒤 반대파로부터 정치 자금을 댔다는 공격을 받거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회장이 되던 내 후원금은 안전하게 공동체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회장과의 친분에 따라 고무줄처럼 내던 후원금이 아니라 플래티넘 스폰서 5,000달러처럼 표준화된 패키지를 통해 투명하게 계약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보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업들한테는 매력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평범한 회원, 즉 공동체 전체입니다. 재정 누수가 막히고 투명성이 확보돼서 외부 후원이 늘어나면 그 재원은 곧바로 회원들의 삶에 와닿는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례 및 상조 지원 확대, 새로 이주해온 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 또 전문 변호사나 의사를 초빙하는 무료 법률, 의료 세미나 같은 실질적인 복지 사업들이 가능해지죠. 와, 정말 실질적인 혜택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년 회장이 바뀌어도 신탁기금이라는 든든한 재정의 닷 앵커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중요한 복지 사업이 리더 교체와 상관없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죠. 들어보면 정말 한인 회장, 후원자, 회원 모두가 윈윈하는 이상적인 구조 같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또 이런 반론이 나올 법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조직을 굳이 둘로 쪼개야 하나? 그냥 지금 있는 한인회 이사회가 신탁기금 역할까지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이사회 통합 모델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언뜻 들으면 더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 주장이 바로 가장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편하게 가자는 유혹이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바로 그 통합 모델 안에 공동체의 자산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 4가지가 숨어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4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면세 지위 박탈 위험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요. 두 조직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한인회는 선거 동료 같은 활동이 가능한 501시 사사회단체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탁기금은 기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줘야 하므로 정치 활동이 엄격히 금지된 501시 3자선단체에 여야하고요. 아, 성격이 다르군요. 네, 만약 이 둘을 합쳐버리면 한인회의 합법적인 선거 활동 하나 때문에 조직 전체의 501시 3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부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군요. 기부가 완전히 끊길 텐데요. 그쵸. 상상해보세요. 한 사업가가 1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1년 뒤 국세청에서 당신이 기부한 단체는 자선단체 자격을 잃었으니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시오라는 편지를 받는다면 재앙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법적 책임의 전염입니다. 앞서 말한 법적 방화벽이 사라지는 거죠. 한인회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통합된 조직의 자산인 노인복지기금까지 전부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아, 분리해야만 지킬 수 있다는 거군요.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세 번째는 신탁 의무 위반입니다. 이사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는 이해상충 구조에 빠지게 돼요. 이건 이사들이 기부자들로부터 왜 우리 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냐며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마지막은 기부자 목적 위반. 어르신 식사비로 써달라고 받은 돈을 회장 취임식 비용으로 전용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이런 자금 전용은 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고요. 결국 편하게 가려다 모든 것을 잊는다는 경고네요. 지금처럼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는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원칙대로 법적 방화벽을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코메리카 신탁기금 모델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제안을 넘어서요. 이것은 공동체의 운영 패러다임을 특정 인물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서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신뢰로 전환하자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입니다. 사람에 의존하던 거버넌스를 시스템에 기반한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군요. 오늘 논의를 듣고 보니 한 조직이나 공동체의 진정한 성숙도는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떤 시스템을 통해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이 단지 한인 공동체를 넘어 지금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조직들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